바닷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서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남편 민준이 떠난 지 1년. 나는 그의 동생 품에 안겨 있었죠. 62세, 처음으로 금기를 깨뜨린 밤이었어요. 형수님, 서준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어요. 죄책감과 쾌락 사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의 입술이 내 어깨를 타고 내려왔죠.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준이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깊숙이. 천천히요. 그날 밤 나는 알았어요. 이 선택이 모든 것을 앗아갈 거라는 걸. 아들들을, 손주들을, 40년 쌓아온 삶을 송두리째 잃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빗물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남편 김민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자였죠.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출근하며 손을 흔들던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액자 속 사진으로만 남았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퇴근길에 졸음운전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했죠. 민주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병원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어요. 민주는 회사에서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박서준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보다 12살 어린 시동생이었죠. 서준의 눈가도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서준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민준의 손과 닮았지만 더 단단하고 힘이 있었죠. 사흘 동안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서준은 내 곁을 지켰습니다. 조문객 응대부터 식사 챙기기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죠. 친척들이 시동생의 의리를 칭찬할 때마다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발인 날 밤 화장터에서 돌아온 나는 빈집에서 혼자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준이었죠. 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날 지켰습니다.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서준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서준은 매일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출근 전에 들러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퇴근 후에는 저녁까지 함께했죠. 두 아들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홀로 두는 게 불안했지만 숙부인 서준이 돌봐준다는 사실에 안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이 나를 위해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민준이 생전에 즐겨 먹던 메뉴였죠.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눈물을 쏟았어요. 서준이 다가와 내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서준이 일어서려 하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 스스로도 놀란 행동이었죠.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그날 밤 서준은 또다시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49제가 다가왔어요. 절에서 제를 지내는 동안 서준과 나는 나란히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죠. 나는 눈을 감고 남편의 명복을 빌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옆에 앉은 서준의 체온이 자꾸만 의식됐습니다. 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서준이 운전을 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 떠난 지 49일이 지났지만 슬픔은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동시에 옆에 앉은 서준 때문에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남편의 동생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49제가 끝난 후에도 서준의 방문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대화의 주제는 주로 민준에 관한 것이었어요. 추억을 나누며 웃다가도 금방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준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생일이었죠. 민준이 살아있을 때는 매년 챙겨주던 날인데 올해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서준이 꽃을 건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 심장이 또다시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서준이 케이크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나는 촛불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마음속으로 민준의 명복을 빌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앞에는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던 내 손이 미끄러졌어요. 깜짝 놀란 서준이 재빨리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이 겹쳐진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황급히 손을 뺐지만 서준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늦게까지 머물렀어요. 와인을 한 병 따서 함께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몸속으로 퍼지자 내 얼굴이 화끈거렸죠. 서준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형인 민준과의 추억, 그리고 나에 대한 기억들을 쏟아냈습니다. 서준이 고백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나를 여자로서 의식했었다고요. 처음 형수로 만났을 때부터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에 대한 의리와 도리 때문에 평생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다고 했죠.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준의 고백이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어요. 나 역시 최근 들어 서준을 남편의 동생이 아닌 한 남자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준이 일어서려 했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렸어요. 나는 황급히 서준을 부축했습니다. 서준의 체온이 내 몸으로 전해졌죠. 우리는 잠시 그대로 멈춰섰어요. 서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서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죠. 내 온몸이 반응했어요. 40년 동안 민준 외에는 다른 남자의 입술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흥분이 밀려왔어요. 입맞춤은 길어졌습니다. 서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서준의 목에 팔을 두르며 응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열기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돌아왔죠. 나는 서준을 밀어냈어요. 서준의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긴장했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죠? 남편의 동생과 키스를 하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준의 입맞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입술이 얼얼했어요. 창밖을 보니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며칠간 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안했어요. 혹시 서준이 그날 밤을 후회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어요. 나는 혼자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민준의 위패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동시에 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 서준이 서 있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준의 표정은 진지했죠. 우리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형수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죠. 함께 살고 싶다고, 평생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더구나 상대는 남편의 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서준에게 감정이 생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공허했던 마음을 서준이 채워주고 있었죠. 서준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환해졌죠. 서준이 나를 품에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서준은 거의 매일 밤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서준은 나를 안았어요.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서준의 품에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죠. 민준과의 관계는 안정적이고 편안했지만 서준과의 관계는 뜨겁고 열정적이었어요. 며칠 후 어느 밤 서준이 나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천천히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내 몸이 드러났습니다. 예순이 넘은 몸이었지만 서준의 눈에는 오직 욕망만이 가득했어요. 서준의 손길은 내 몸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허벅지까지요. 내 몸이 반응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준의 손길은 민준과 달랐어요.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죠. 서준의 입술이 내 온몸을 더듬었어요. 어디를 만지면 내가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음을 참기 어려웠어요.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몸을 내맡겼죠. 서준이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깊숙이 파고드는 느낌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죠. 우리는 밤새 서로를 탐했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남편의 동생과 이런 관계를 맺다니.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새벽녘 서준의 품에 안긴 채 잠이 든 나는 꿈을 꿨어요. 민준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이었습니다. 마치 허락하는 것 같았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서준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어요. 자고 있는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현실이 돌아왔어요. 나는 여전히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서준은 시동생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금기였죠.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즘 숙부가 자주 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하며 그냥 챙겨주는 거라고 둘러댔죠. 아들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식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서준은 담담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에게 밝힐 거라고 정당하게 사랑하고 싶다고 말했죠. 나는 서준의 용기가 부러우면서도 두려웠어요. 우리의 미래는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조심스럽게, 밤에는 뜨겁게. 금지된 사랑은 그렇게 깊어져만 갔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어요. 아파트 경비원이 서준의 차를 자주 목격했고 이웃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과부가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시동생과 수상하다는 소문이었죠. 소문은 결국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신우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죠. 형부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냐는 비난이었어요. 더구나 상대가 시동생이라니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당장 그만 만나지 않으면 집안의 망신이라며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직장을 조퇴하고 서울에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죠. 거실에 마주 앉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숙부와 만나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석 달인데 더구나 상대가 친숙부라니.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들이 쏟아낸 말들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차라리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숙부와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죠. 내가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택할 거냐, 아니면 숙부를 택할 거냐고요. 아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틀 뒤 둘째 아들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형제가 함께 나를 마주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형제는 나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준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주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죠. 아들들이 돌아간 후 나는 며칠을 울었어요. 서준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평생을 좋은 어머니로, 좋은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게 될 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왜 나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60이 넘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서준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을 왜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서준이 찾아왔어요. 초췌해진 내 모습을 보고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준이 나를 품 안에 감쌌죠. 나는 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요. 내가 힘들어한다면 자신이 물러나겠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나는 서준의 몸에 내 흔적을 남기고 싶었죠. 서준도 내 몸을 기억하려는 듯 집요하게 애무했어요. 서준의 입술이 내 귀를 스치며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어깨를 지나 가슴 사이로 다시 배꼽 아래까지요.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준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어요. 절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우리는 거친 숨을 고르며 마주 누워 있었죠. 서준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을 잃더라도 서준을 택하기로요.
마감 기한인 일주일이 지났어요. 나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큰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서준과의 관계를 끝낼 수 없다고요.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감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지만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다고, 어머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선언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키운 아들들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대학까지 보낸 자식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하나 왔죠. 형과 같은 뜻이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며느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들 사진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죠.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시누이는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까지 돌려달라며 계좌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조카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나를 내쫓았죠. 4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나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무서웠죠.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은 대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준이 매일 찾아와 나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내 상처는 깊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아들들이 나타나 손가락질하는 꿈, 손주들이 할머니를 외면하는 꿈을 꿨어요. 체중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밥맛이 없었죠. 서준이 아무리 챙겨줘도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곤 했어요. 거울을 보면 초췌해진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냈죠. 올해는 달랐어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어요. 민준의 사진을 앞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냐고요. 서준이 찾아왔어요.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서준도 형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죠.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서준이 제안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자고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당당하게 살자고 말했어요. 나는 고민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의미였죠. 40년 동안 살아온 집, 익숙한 동네, 그리고 혹시 모를 화해의 가능성까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들들은 이미 연락을 끊었고 이웃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이곳에 남아 있어봤자 고통만 계속될 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서준과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어요. 이번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담아서요. 서준의 품에 안겨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서준의 손길이 내 몸을 어루만졌고 나는 그 온기에 기대어 내일을 기약했어요. 서준이 천천히 옷을 벗기며 내 몸 곳곳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고 애틋했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죠. 나는 서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느끼며 하나가 됐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오래도록 서로를 확인했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떠나자고요. 더 이상 이곳에서 견딜 수 없다고
서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죠. 서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서준이 해안가 마을의 작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나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가득했죠. 첫돌 사진,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어요.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의 첫돌 사진을 보며 기억이 떠올랐어요. 돌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치렀는지요. 민준이 아들을 안고 활짝 웃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서준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어요. 앨범을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추억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앨범을 소중히 챙겼어요. 이사 전날 밤 나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 간다는 내용과 새 주소를 적었죠. 언제든 찾아오라고, 엄마는 여기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안가 마을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짐을 실은 작은 트럭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 바닷가 근처 단독주택 앞에 섰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단정했죠. 마당에는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문을 열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나는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어요. 이곳에서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푸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서준이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고 주방을 정리했죠. 나는 서준의 뒷모습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부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옆집 할머니가 직접 담근 젓갈을 가져다 주었어요. 앞집 아주머니는 동네 슈퍼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서준은 마을에 적응하며 복지관 봉사활동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돕는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 손주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텐데 학교 생활을 궁금해하며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었죠. 올해는 서준과 둘뿐이었어요. 나는 떡국을 끓였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서준이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자신이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죠.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을 우체국에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큰아들이었죠.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화해의 신호일까 싶었습니다. 소포를 열자 내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함, 결혼반지, 그리고 아이들 탯줄까지요. 모두 돌려보내는 거였습니다. 편지는 없었어요. 나는 그날 밤 서준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들이 완전히 인연을 끊은 거였죠. 더 이상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어요. 서준이 나를 꽉 안았습니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토닥여줬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슬픔을 나눴어요. 서준의 품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동백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깊은 상처로 남았죠. 서준이 아무리 채워주려 해도 메울 수 없는 빈자리였어요. 이사 온 지 석 달이 지나 봄이 깊어갔어요. 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서준과 함께 식사를 했죠. 서준은 얼마 전부터 마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육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죠. 어느 화요일 오후 나는 시장에 갔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집 근처 카페 앞을 지나는데 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죠. 여자는 20대 후반쯤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였습니다. 서준과 나란히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둘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죠. 발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둘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준의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서준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죠. 나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어 발길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역시 나는 늙은 여자였던 거죠. 서준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서준을 선택했는데 서준마저 나를 배신한다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죠. 저녁 무렵 서준이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준이 이상한 눈치를 채고 내게 다가왔죠.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서준이 복지관에서 봉사했다고 대답했어요. 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랑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봉사냐고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본 거였습니다. 서준이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나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기 싫다고 했죠. 서준이 나간 후 나는 밤새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모든 게 허망했어요. 사랑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을 슈퍼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걱정된다며 밑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내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주머니가 넌지시 물었어요. 남편분과 싸우셨냐고요. 마을에서 서준이 혼자 민박집에 묵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서준이 복지관에서 젊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한다는 얘기를요. 그 여자는 서울에서 내려온 사회복지사라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다고요.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해였던 겁니다. 아주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날 서준이 그 여자와 카페에 간 건 복지관 업무 때문이었다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논의하러 간 거였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의심하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 서준에게 너무 미안했죠. 나는 민박집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서준이 문을 열었어요. 서준의 얼굴도 내 못지않게 초췌했습니다. 나는 서준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준도 나를 꽉 안았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포옹하고 있었어요. 민박집 방으로 들어간 우리는 그동안의 그리움을 폭발시켰습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서준이 나를 침대에 눕히고 온몸에 입맞춤을 퍼부었죠. 어깨부터 시작해 팔목을 지나 손가락 끝까지요. 내 몸이 반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느끼는 서준의 손길이었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서준의 혀가 내 민감한 곳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신음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서준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서준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남기며 몸을 맡겼죠. 우리는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헤어진 일주일이 너무 길었다는 듯 서로를 탐했습니다. 절정이 몇 번이고 밀려왔어요. 나는 서준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서준도 나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죠. 땀에 흠뻑 젖은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준이 내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고, 자신에게는 오직 나뿐이라고요.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다시는 오해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었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나는 서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제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해가 풀린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는 서준을 완전히 믿기로 했고, 서준은 나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죠. 여름이 다가왔어요. 나는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림이었어요. 젊은 시절 미대를 나왔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붓을 놓았었죠. 40년 만에 다시 캔버스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자 감각이 돌아왔어요. 나는 매일 아침 바다를 그렸습니다. 푸른 물결, 하얀 포말, 갈매기들을요. 서준이 내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재능이 아깝다고 전시회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즐기는 걸로 충분하다고 했죠. 마을 복지관에서 미술 강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노인분들께 그림을 가르쳐 달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서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수강생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이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금방 친해졌죠. 할머니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늦게 만난 인연이라 더 소중하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축복해줬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마당의 동백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나는 매일 나무를 바라보며 내년 봄을 기다렸어요. 꽃이 피는 걸 보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큰아들이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열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썼어요.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며 사진 몇 장을 동봉했습니다. 내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연 거였죠.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서준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서준도 기뻐했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된다고, 언젠가는 아들들도 이해할 거라고 위로했죠. 겨울이 다가왔어요. 바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준과 나는 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요. 서준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서준도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난로의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준이 내 옷을 벗기며 온몸에 입을 맞췄죠. 내 몸이 달아올랐어요. 서준의 손길이 익숙한 곳을 자극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쾌감에 몸을 맡겼어요. 서준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며 절정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나는 서준의 품에 안긴 채 행복을 느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준과 나는 바닷가에서 일출을 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나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요. 서준도 나를 끌어안으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일출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다짐했어요.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 선택을 믿었고 서준과의 사랑을 지켜나갈 자신이 있었죠. 해안가 마을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서준과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둘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